어디서 감히 더러운 몸을 이끌고 이 집에 들어와?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초음파 사진 좀 보세요. 저 새쌍둥이 임신... 이 더러운 것! 은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은서의 뺨에 날아든 것은 시어머니의 불같은 손바닥 세례와 자신이 낯선 남자와 외도를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서가 처음 보는 남자와 호텔방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쾅하며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서아의 남편인 준혁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던지며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은서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새쌍둥이를 임신한 채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차가운 빗물 사이로 빨갛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마치 누군가의 원한을 쏟아붓는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씨 가문의 대저택은 어둠 속에서 묘하게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저택의 윤곽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 시각 한 대의 택시가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은서 28살의 젊은 여인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오늘 낮에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쌍둥이. 의사 선생님조차 놀라워하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보, 깜짝 놀랄 거야. 은서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 하나도 귀한 집안의 세 명이라니 시어머니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문을 열어주던 경호원들이 오늘따라 은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네, 왜 그래요? 비 오는데. 경호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은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그제서야 대문이 열리고 은서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 윤아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매와 곧게 세운 허리가 위압감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눈에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이... 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윤아란의 손바닥이 은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은서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감히 더러운 몸을 이끌고 이 집에 들어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임신했어요. 새쌍둥이에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지만 윤아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서가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 침실에서 찍힌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깔렸습니다.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이 남자 몰라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나섰습니다. 오서진 강한 그룹의 패션 이사이자 은서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래요? 준혁 씨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저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면서도 은서가 보지 못하는 순간 윤아란을 향해 교활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준혁? 강한 그룹의 후계자이자 은서의 남편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재벌가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당신 아이야. 은서가 달려가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은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불일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서류를 던지기 직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윤아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지. 내 가문에 뻐꾸기 새끼를 들이려 해? 당장 끌어내.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돼요. 아기들. 제발 아기들만은.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저택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쾅! 무거운 대문이 닫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여보, 여보. 그러나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택 2층 창가에서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억누르듯이 은서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차가운 빗물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기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달려오다가 급정거했습니다. 김만복, 60대 초반의 투박한 인상을 가진 남자와 그의 아내 이순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순정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만복도 허겁지겁 뒤따랐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려요. 만복이 은서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순정이 은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피야. 빨리 병원 가야 해. 용달차가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렸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 은서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 안 해. 절대로.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은서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손댄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거야.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내뱉은 처절한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기적처럼 새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서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김만복 부부가 운영하는 국밥집 뒷골목의 낡은 단칸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나무문,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창틀.
그 안에서 은서는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맹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려고 밤새 가슴을 짜냈지만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태희나, 태희야, 태호야. 은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꼭.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순정이 새벽마다 몰래 와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60평생 자식 복이 없었던 그녀에게 이 세 아이는 하늘이 보내준 손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우리 손주 같아서 그래.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신 은서는 이순정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무슨. 네가 건강해야 애들도 사는 거야. 어서 이것 먹어. 순정이 내미는 누룽지죽 한 그릇이 은서에게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은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을 줄여가며 파트타임으로 봉제 공장을 다니고 해가 지면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트고 피가 나도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공장장이 은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애가 셋이라며? 그거 알고도 썼는데 요새 일이 없어. 미안한데 나가줘야겠어. 은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달 분유값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도 약값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은서가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야근도 좋아요. 제발. 분유값이 없어서 애들이 굶어요. 공장장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쫓겨나듯 공장을 나선 은서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은서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누군가가 버린 스케치북을 주워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레스였습니다. 비단결처럼 흐르는 곡선,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실루엣,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처절한 고통과 희망. 은서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들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이 한 장 한 장 채워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국밥집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고급스러운 린넨 재킷을 걸친 서양 여인이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했죠. 마담 르네. 프랑스 옷뜻 꽃띠르게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찾은 것은 30년 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동양의 미학을 가르쳐준 스승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였죠. 이 국밥집은 그 스승이 생전에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옛날 그대로네요. 르네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추억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야, 이게 뭐야? 국물이 미지근하잖아. 옆 테이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상 험악한 중년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은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해와. 빨리. 손님,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은서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남자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국그릇을 은서에게 던졌습니다. 철퍽? 뜨거운 국물이 은서의 앞치마와 팔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를 내면 부모님 같은 국밥집 부부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미친놈이 어디서? 김만복이 주방에서 뛰쳐나와 진상 손님을 끌어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고 은서가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 허리를 숙였을 때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접힌 스케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르네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르네의 동공이 크게 떨렸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드레스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르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0년 패션 인생에서 이런 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선, 평범하게 나올 수 없는 선이야. 르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40년 전엔 이랬지. 르네는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그림 당신이 그린 건가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네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파리로 같이 갈래요?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 아이가 셋이에요. 갈 수 없어요. 르네는 아무 말 없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갈라진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이 손이 왜 이래요? 이 손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 부부가 은서 앞에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까라, 은서야. 아버지, 이건 우리 늙은이들 쌈짓돈이다. 가서 성공해. 그래서 보란듯이 살아.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을 두고는 못 가요. 못 가요, 아버지. 그러자 순정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네가 발 디딜 곳 생길 때까지만 우리가 볼게. 자리 잡으면 바로 데려가. 그때까지만이야. 어머니, 네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봐라.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네가 성공해야 애들도 사는 거야. 알겠나? 은서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태인아, 태희야, 태호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꼭. 새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은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은서는 홀로 파리로 떠났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르네의 아틀리에에서 바느질과 재단을 배우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에게 보낼 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국제전화로 듣는 아이들의 목소리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리고 2년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르네의 후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은 은서는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가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김 부부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녀석들 하루도 안 빼놓고 엄마 사진 보면서 잤다. 알제?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이 은혜 못 잊을게요. 은혜는 무슨. 가서 잘 살아. 그게 우리한테 주는 은혜다. 그렇게 은서는 새 아이와 함께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명품 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선글라스에 오뜨 꾸띠르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헤라, 파리 패션계의 신성.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름은 차은서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새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10살이 된 새쌍둥이 태인과 태희와 태호였습니다. 첫째 태희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고 둘째 태희는 사랑스러운 원피스 차림으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막내 태호는 힙합 스타일의 옷을 걸치고 사탕을 물고 있었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한 그룹 본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기다려, 하준혁.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의 지옥이 도착했으니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은서와 새 아이가 묵고 있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여행객의 숙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쪽 방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난감들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캐리어에서 노트북 세대와 서버 장비를 꺼내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티 모니터가 켜지고 푸른 화면에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의 비밀 기지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규칙 기억하지? 세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하되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태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태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고 태호는 사탕을 입에 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강한 그룹 방화벽이라. 이거 우리 집 현관문보다 쉬운데? 화면에 강한 그룹의 내부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코웃음을 치며 파일들을 넘겼습니다. 비자금 내역, 세금 탈루 기록, 뇌물수수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형, 누나, 이것 좀 봐. 태인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불과 1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죠. 할머니. 아니, 윤아란 회장의 자금 흐름이 수상해. 페이퍼 컴퍼니가 3개나 있어. 태인이 복잡한 차트와 계좌 내역을 빠르게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야. 이걸로 목줄을 줄 수 있겠어. 오빠 대단해. 태희가 감탄했습니다. 태호가 씩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형이지. 나는 해킹, 형은 분석, 누나는 심리전. 완벽한 팀이야. 바로 그때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 그룹 하준혁 회장이 오늘 신규 사업 발표회에서. 태희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준혁이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희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어. 뭐? 태인과 태호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봐봐.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과 근육은 움직이지 않잖아. 진짜 웃는 게 아니야. 저 사람 10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야. 태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 말도 안 돼. 태인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 인간이 엄마를 버렸잖아. 빗속에 내쫓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눈은 거짓말을 못해. 태희의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은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하준혁의 얼굴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에는 복수심만이 아닌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태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눈은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 아이는 견학을 핑계로 강한 그룹 본사에 잠입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새 아이는 외국 관광객 가족인 척 천연덕스럽게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12대, 경호원 6명, 순찰주기 3분. 태인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호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3분이면 충분하지. 태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건물 전체의 스마트폰 알람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새 아이가 재빠르게 움직여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오서진이었습니다. 태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화장실 어디야? 나 급해. 태인과 태호도 재빠르게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빨리 가자, 저기 있잖아. 오서진은 의아한 눈으로 새 아이를 훑어보았지만 유창한 프랑스어에 그저 외국인 관광객 아이들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새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연기 대박이야. 나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냐고. 윤아란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며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할망구가 우리 엄마를. 그러나 옆에 있던 태희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아직 아니야. 참아. 태인이 이를 악물었지만 동생의 손길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새 아이의 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은서는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랑과 오서진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들의 말투, 표정, 손짓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아라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돈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공포야. 은서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서진은 인정 욕구가 강해.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문득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연필 그렸던 그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추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그렸던 드레스들, 아이들을 재우고 어두운 스탠드 아래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훔쳐간 오서진. 뚝! 은서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바로 그 시각 태호가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 작업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추적 불가 설정 완료. 이제 보낼게. 태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하준혁의 개인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버린 진실을 알고 있다. 강한 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하준혁이 야근을 하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술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비서실장, 준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문자 당장 추적해.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이 그 빗속의 밤이 다시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선 은서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한 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이야. 은서의 입술이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하준혁, 이제 내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차례야. 강한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콘셉트는 가면 무도회. 참석자들은 저마다 화려한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채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 시각 호텔 귀빈실에서는 오서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드레스를 걸친 그녀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날이었죠. 오늘 밤이야. 서진이 붉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사모님 자리는 내 거야. 준혁 씨 옆자리, 이제 내가 차지한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인 그녀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매만지며 볼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티장은 이미 수백 명의 하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아란 회장과 하준혁이 서서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볼룸 입구에 대형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드레스였습니다. 마치 한 송이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 드레스는 여인의 몸을 감싸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공작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순간 볼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드레스 좀 봐. 저건 옷 뜯고 뛰르잖아. 설마 에라? 은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볼룸을 가로질렀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클래식 음악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오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파티에서 정체 모를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이죠. 서진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씨라고 하셨죠?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면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전 강한 그룹 패션 사업부 이사 오서진이에요. 반가워요. 서진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은서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드레스가 참 독특하네요. 어디 거예요? 요즘 중국 쪽에서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오던데.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마담, 이 드레스는 파리의 메종 르네에서 직접 제작한 피스입니다. 원단은 이탈리아 코모 지방의 실크이고 자수는 인도 장인이 3개월에 걸쳐 손으로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디테일은 패션을 아시는 분만 알아보시니까요. 통역을 하던 직원이 당황하며 우물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상류층 부인들은 이미 프랑스어를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오 이사가 저 정도도 모르나 봐. 메종 르네면 마담 르네 아틀리에잖아. 창피해라. 수군거리는 소리에 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하준혁이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은색 가면을 쓴 그가 은서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보다 어깨가 더 넓어지고 턱선이 날카로워졌지만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안에 서린 깊은 그늘이 달랐죠.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도회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왈츠 음악이 흐르고 준혁의 손이 은서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맞닿자 익숙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여자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것일까요? 춤을 추는 동안 준혁의 코끝에 은은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라일락.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만난 적 있습니까? 은서가 고개를 살짝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면 너머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부한 작업 멘트네요, 회장님. 그녀가 준혁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빠른 걸음으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차은서. 그녀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야. 널 빗속에 버린 그 인간이라고. 바로 그때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에서 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이야. 아빠가 흔들리고 있어. 더 차갑게 나가. 알았어. 은서가 숨을 고르며 다시 볼룸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볼룸 한 구석에서 유나란이 날카로운 눈으로 은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유나란이 옆에 선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뒷조사해. 눈매가 기분 나쁘게 익숙해. 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헤라라는 디자이너인데 신상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5년 전 갑자기 파리 패션계에 나타났고 그 전 행적은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유나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상하군. 더 파봐. 뭔가 구린 것 같아.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였습니다. 하준혁은 홀로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춤을 추다가 은서가 떨어뜨린 것이었죠. 손수건 한쪽 구석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필체는, 이 바느질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은서에게 작은 향수병을 건네던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일락 향수.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평생 이 향기만 맡으면 내 생각날 것 같아. 그날 은서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손수건에 향수를 뿌리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아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거니? 정말 내가 맞는 거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쥔 채 준혁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밤 그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하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 병을 비워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코끝에는 라일락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거니? 그날 밤.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니? 새벽이 되도록 준혁은 그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강한 그룹사나 백화점 시찰에 나섰습니다. 사실 시찰이라기보다는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보던 준혁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였습니다. 한 소년이 복잡한 큐브 퍼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큐브는 일반 루빅스 큐브가 아니라 전문가용 7단 큐브였습니다. 웬만한 어른도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소년은 단 3초 만에 큐브를 맞추었습니다. 대단하네. 준혁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들자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차가운 무쌍 눈매, 날카로운 인매, 서늘한 눈빛,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3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년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뭐? 아주 비겁하게요. 소년의 대답에 준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잠깐 기다려. 너. 준혁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소년이 나타나 첫 번째 소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형, 가자. 두 번째 소년이 준혁을 향해 혓바닥을 날름 내밀더니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잠깐. 준혁이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백화점 조명이 꺼졌다 켜지고 보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자동문이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습니다. 준혁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두 소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곧장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CCTV 돌려봐. 방금 그 아이들. 화면 속에서 두 소년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멈추고 휴대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라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준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산부인과 기록, 유전자 검사 내역 전부 다시 조사해. 어머니와 오서진의 당시 행적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아무도 몰라야 해.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당시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때 유전자 검사 이상했다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과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작?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 그렇다면 은서는 정말 결백했던 것일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헤라가 묵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쾅! 스위트룸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것은 은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인이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이 준혁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태호와 태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하준혁 씨죠? 태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이들이지? 맞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이들 맞잖아. 왜 숨겼어? 은서는 어디 있어? 그때 태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이요? 10년 전에 버린 아이들을 이제 와서 찾으세요? 그건 내가 몰랐어. 나는 유전자 검사요? 필요 없어요. 태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 미달이에요. 10살짜리 아이의 논리정연한 말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40살 재벌 회장이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고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내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당신 회사부터 공중분해시킬 거예요. 서아야, 제발. 나가요. 준혁은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태인, 은서를 닮은 태희, 그리고 둘을 반반씩 닮은 해맑게 웃던 태호.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 뒤에서는 태희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울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슬퍼.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로 슬퍼 보였어. 태인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한 그룹 본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준혁 회장이 무기한 휴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미치셨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임원진이 술렁였습니다. 윤아란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녀석이 휴가를? 윤아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은서가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옆방을 잡았습니다. 쫓아내셔도 좋아. 문 밖에서 기다릴게. 그가 은서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은서도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스위트룸 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무언가 쏟아졌습니다. 밀가루였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끈끈이 트랩이 깔려 있었습니다. 으악! 명품 구두가 끈끈이에 들러붙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준혁의 모습에 문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꺄하하! 대박! 진짜 걸렸어! 태호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태희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거렸습니다. 심지어 냉정한 태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끈끈이에 붙어 있는 준혁의 모습은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수천억 대 재벌 회장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나 준혁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뭘로 할 거니? 물풍선? 아이들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매일같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어느 날 준혁이 태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격 따면요. 그래. 자격을 따면 되는 거지. 뭘 하면 돼?
태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밥부터 해보세요. 직접요. 준혁은 즉시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왔습니다. 유기농 채소도 수입 과일도 잔뜩 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호텔 주방에서 준혁의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우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쌀은 물 조절을 못해서 죽이 되었습니다. 야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냄비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몰래 지켜보던 은서가 한숨을 쉬며 반창고를 던져주었습니다. 피냄새 나요. 애들 비위 약해요. 고마워. 준혁이 어색하게 반창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혼자서 김만복 부부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낡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을 보고 김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를, 은서를 구해주셨죠? 준혁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만복이 한참 동안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준혁의 머리를 탁 내리쳤습니다. 아야, 자네가 그 못난 남편이야? 만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임신한 마누라를 빗속에 내쫓은 그 인간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그 은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젖도 안 나와서 맹물 마시면서 아이들 젖물리고 손이 다 트고 갈라져서 피 흘리면서 일했어. 자네는 뭘 했어?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순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만해.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어도 마누라를 그렇게 내쫓는 놈은. 만복이 투덜거렸지만 결국 준혁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는 채워야 사과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준혁이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 10년 전 은서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인이 어려운 수학 문제와 경제 문제를 내며 준혁을 시험했습니다. 준혁은 밤새 공부해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채점해 줄래? 태인이 답안지를 훑어보더니 처음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50점이요. 제법이네요. 다음엔 100점 맞을게. 두고 보죠. 학교 운동회 날 준혁은 아버지 달리기에 참가했습니다.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바지가 찢어졌지만 결국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아빠 대박. 태호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태희야, 태희야. 은서가 다급하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내가 업을게. 준혁은 태희를 번쩍 업더니 맨발로 호텔 인근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다행히 태희는 급성 장염이었고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실 바닥에서 밤을 새운 준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문득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이제야? 복도로 나온 은서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디데이 7일 전이었습니다. 은서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담 르네도 파리에서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헤라,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네, 마담. 이번 쇼가 끝이에요. 은서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강한 그룹 본사에서는 오서진이 패션쇼 리허설에 한창이었습니다. 완벽해.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던 서진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할 드레스의 이름은 천사의 날개. 물론 그 디자인은 10년 전 은서가 쫓겨나기 전에 그녀에게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비밀 기지에서 태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찾았어. 10년 전 CCTV 원본 파일. 화면에는 오서진이 은서의 스케치북을 몰래 훔쳐보는 장면,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끝이야. 은서가 화면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직접 증언할까? 어머니와 오서진이 한 짓을 내 입으로.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켜봐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드디어 디데이 강한 그룹 글로벌 패션쇼 당일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 생중계되는 초대형 행사였습니다. 패션계 거물들, 할리우드 스타들, 재계 인사들이 런웨이 양옆에 앉아 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작품은 천사의 날개입니다.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저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모델이 런웨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이 달린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은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옷 날지 못할 텐데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오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개가 썩었으니까요. 은서가 손짓을 하자 모델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드레스의 어깨끈이 스르륵 풀리며 옷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모델은 안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것은 오서진뿐이었죠. 뭐야? 오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호가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이 은서의 스케치북을 훔쳐보는 장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현금 다발을 건네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조작된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저건 뭐야? 오서진 이사가 스케치북을 훔치고 있잖아. 관객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서진 씨.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당신이 훔쳐간 인생을 찾으러 온 차은서입니다. 오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서진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은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꼬여 무대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마담 르네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헤라, 아니 차은서의 재능은 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르네가 오서진을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오서진, 당신은 패션계에서 영구제명입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윤아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경찰이 무대로 올라와 오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서진 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연행되는 오서진의 모습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뚝 선 은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서진의 구속 소식은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에서 윤아란은 TV 화면을 보며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히 내 가문에 먹칠을 해? 윤아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은서, 그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알겠어? 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윤아란은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이미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호텔 비밀기지에서 태호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할머니가 선을 넘었어. 버튼 눌러. 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한 그룹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일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윤아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아란의 해외 차명 계좌들이 동시에 동결되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의 서류가 국세청에 제보되었습니다. 며칠 후 평창동 대저택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윤아란 회장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저택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윤아란이 악을 썼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함, 그림, 골동품. 그녀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윤아란이 골프채를 들고 휘둘렀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어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이 무섭다고 하셨죠? 이제 그 공포 속에서 남은 생을 사세요. 빈털터리로. 윤아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이 짓을. 윤아란이 바닥을 기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돈만은 남겨다오. 제발.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득 윤아란의 눈에 10년 전이 아닌 5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파 울던 밤들, 친정이 몰락하며 거지가 되었던 치욕.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돈, 아이들 분유값이었어요. 10년 전 빗속에서 어머니가 뺏어간. 은서야. 제발. 윤아란이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윤아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저도 속죄해야 합니다. 준혁아, 너마저. 윤아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윤아란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였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알아요.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어요, 어머니.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쉬세요. 저도 제 죄를 치르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윤아란을 데려갔습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은서와 준혁이 마주 섰습니다. 끝났어요. 은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면 우리가? 준혁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윤아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인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준혁이 유리벽 앞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윤아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손 좀 잡아줘. 우리 둘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변호사를 더 써서. 어머니.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기자회견을 열려고요. 기자회견? 뭘 하려고? 어머니가 하신 일, 그리고 제가 한 일. 전부 고백하려고요. 윤아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그러면 넌 끝이야. 회사도 명예도 다 잃어. 알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10년 전 저는 아내를 버렸어요. 아이들을 버렸어요. 어머니 말만 믿고 제 눈으로 확인도 안 하고요. 그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저도 가문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윤아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윤아란이 유리벽에 손을 짚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윤아란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대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임신한 아내를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조작된 증거를 믿고 제 눈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버렸고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 죄를 1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강한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범죄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로 재배치가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후회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호텔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멋있다. 태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해. 태인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서도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김만복 부부가 은서를 찾아왔습니다. 은서야,
만복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움도 힘이다. 이제 그 힘 빼고 행복해라. 준혁이 그놈 진국이더만. 아버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저놈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은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10년의 한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혁이 호텔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싼 그가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어딜 가요?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자격? 은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치 밥값은 하고 가야죠. 아이들 아빠 노릇 제대로 해요.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아야, 그게 무슨... 들었잖아요. 아이들 아빠 하라고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서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요. 알아. 바로 그때 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태호가 부모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아빠, 태인이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합격이에요. 준혁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아빠라는 말을 듣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은 팔렸고 은서와 준혁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방에서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툴렀습니다. 아빠, 계란말이 또 타겠다. 태호가 주방을 기웃거리며 놀렸습니다. 시끄러. 이번엔 성공한다고. 준혁이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태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주식 시장 보셨어요? 제가 분석한 건데. 야, 밥 먹을 때 무슨 주식이야. 나중에 들을게. 준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희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원래 회장님이셨잖아요. 근데 왜 태인 오빠보다 경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준혁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은서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은서의 손이 책상 위에 스케치북으로 향했습니다. 새 드레스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새벽. 어둠이 지나고 밝아오는 희망을 담은 옷이었습니다. 주말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만복 부부와 마담 르네도 함께였습니다. 은서가 김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0년 전 그날 밤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없었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만복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네가 잘 사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은혜야. 순정이 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응? 르네가 준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10년 늦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 놓치면 바보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혁이 은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아야, 잠깐 나랑 걸을래?
두 사람이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아야.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토끼풀로 만든 작은 풀반지였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기억나? 대학교 2학년 때 벚꽃 나무 아래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준혁이 캠퍼스 잔디밭에서 토끼풀을 따서 반지를 만들어주던 날이었습니다. 그 약속 기억해? 평생 웃게 해주겠다고 했던 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받아줄래? 이 바보 같은 남자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의 한이, 복수심이, 분노가 눈물이 되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끼워줘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풀반지를 은서의 약지에 끼워주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유효기간이 평생이니까. 준혁이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아빠 엄마 뽀뽀했다. 태호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태인과 태희도 웃으며 따라왔습니다. 야, 조용히 해. 태인이 태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아파. 아이들이 부모에게 뛰어들었습니다. 5가족이 한데 엉켜 웃고 울었습니다. 르네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 모여요. 사진 찍어요. 5가족, 김만복 부부, 그리고 마담 르네. 8명이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쓰러져 울던 은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을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은서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